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전 방송인데요. 오늘 제가 어제 출장 다녀와서 좀 무리했더니 감기가 좀 온 것 같아서 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방송 시작합니다. 시황 말씀드리고 어제의 시장의 화두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플란티어, AMD, 코어웨이브 점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라클이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모습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엑스텐 MOS 포트 운용 상황 보고, 오늘 오후 방송에는 에큐레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점검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다우존스가 1.43%나 올랐고요. S&P 500이 0.91%, 나스닥이 0.67%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화두는 뭐였느냐? 엔비디아의 역설, 즉 탈동조화가 됐다 하는 기사가 있죠. 그동안 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올라야지 시장이 오른다 하는 이런 동조화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이제 없어졌다. 그 이유는 구글의 TPU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는 뉴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 엔비디아 분석할 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는 다른 타 IT 기업들이 그 스스로의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상용화 될 거다 하는 말씀은 계속 누누이 드려왔고요. 시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면서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제 더 엔비디아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더 부추길 수 있어서 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이 급증해서 한 85% 확률로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호재는 효과는 이제 다 소진이 됐다. 그리고 이제 다른 IT 기업들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그림 보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88,000불대를 막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리스크 자산 쪽으로 저가 매수 심리가 생기고 있다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금리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한다 해서 11월 달에 장이 빠졌다가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 이제 다시 할 거다 해가지고 85% 확률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3일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금리였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잘 지켜봐야 되겠다 해서 폴리마켓의 뷰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마켓 현재는 85%의 확률로 금리 인하 기대를 한다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S&P 500 보시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5.8% 하락했다가 3일 만에 바닥에서 3.8% 상승을 했습니다.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하 찍었다가 1층, 그 다음날 2층, 이제 3층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그 수요일이고, 목요일 날은 추수감사절로 휴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반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일도 거래량이 좀 적으면서 좀 상승 무드로 끝나지 않을까?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상승 끝나고 추수감사절 돌아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거래가 좀 약하니까 결국은 모멘텀이라서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마감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대충 이 중간 3층은 회복하고 이번 주 마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보시면은요, 고점 대비해서 9.9%나 하락을 했다가 3일간 바닥에서 7.7% 반등을 했습니다. 아까 이게 보면은 3일 월요일, 3일 전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모습인데요. 보면 소형 그로스 주식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스몰캡들이 타격도 많이 입었지만 반등도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벌써 바닥에서 3일 동안 7.7%나 반등을 해줬습니다. 꽤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좀 안정은 찾았구나. 패닉 셀링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어가는 자리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MH 이게 그동안은 사실은 반도체가 AI 시대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고점에서 15.5%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바닥에서는 8.3% 절반 정도밖에는 못 돌렸습니다. 더 좀 힘차게 돌려줬으면 기대를 하는데 역시 엔비디아의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큰 망치형이 났습니다.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가까스로 플러스로는 끝났습니다만 좀 안 좋은 그림이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스 지수 보면은 공포 분위기는 이제 진정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시면
저 고점 찍고 3일 동안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계속 하락해서 20% 미만으로 내려와서 지금 18%대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좀 올라준다면 결국은 17%대로 내려가서 안정을 찾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도 16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틀 지나면 요번 주말 정도 되면 피어 쪽으로 이제 들어서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조금은 공포 분위기는 있긴 하다. 하지만 변동성으로 보면 빅스로 보면은 많이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AI 시대를 이끌어왔던 엔비디아, 뭐 거의 불패였죠. 그리고 뭐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마진도 성장하고 막 이만한 주식이 없다 했는데 지금 한 달 내내 두들겨 맞고 있고, 사실은 어제도 보면은요 장중에 7%가 빠졌었습니다. 그래가 2.6% 마이너스로 이제 끝났지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정도 빠지면 시장이 출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올랐죠.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시장에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빅 테크 회사들이 뭐 칩 당연히 가지고 나오겠죠. 그런 거 다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도 어제 보면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렇게 망치형 나왔고 지지대 두 개 지금 계속해서 지지대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지지를 받고 올라온 모습이다. 거래량을 많이 늘었다. 즉 많이 팔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거를 다 받아서 여기까지 다시 올려놨다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개파락, 저점, 그 다음에 양봉, 그럼 여기까지 다 물량을 다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는 갭 상승을 해서 그냥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더 거래를 잘 받아서 여기까지 AV 합선까지는 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주의 목표는, 금요일까지의 목표는 이 AV 합선을 탈환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4월 달에요, 트럼프 그 테이프 사태 있었을 때 지수가 20% 빠지고 엔비디아가 한 38% 정도까지 밀렸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요 지수가 6% 7% 정도밖에 안 밀렸는데 지금 20%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4월달 정도보다도 더 밀린 상황이다, 지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반등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AMD도요 덩달아 빠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에서 27% 빠졌고, 어제도 보면 장중에 9.8%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큰 망치형 양봉을 만들면서 4.1% 하락으로 마침을 하죠. 그래서 AMD도 보면은 처음에 갭 상승한 이 10월 초에 갭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그 밑에까지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지만, 현재 AMD의 논리는 엔비디아가 지금 밀리는 논리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는 같은 행보를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상승 속도보다는 AMD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거래가 아직 좀 못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팔란티어도 거의 행보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크게는 못 올라주고 있고요.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12% 반등 꽤 많이 해줬습니다만, 고점에서는 30% 빠진 데서 아직까지 반은 회복을 못했다. 그래서 이 AV 합선을 빨리 탈환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어제도 보면 장중에 3.5% 마이너스 났다가 0.8%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양봉 망청 캔들이 나온 것도 고무적이지만 거래가 안 붙어줬다. 즉 이거는 팔 세력들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관심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관심도가 없어지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막 기대를 했다가 이제 경쟁자들이 나오는구나 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팔란티어도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하지만은 뭐 저렇게 비싸서 계속 올라왔잖아, 계속 뭐 성장하니까 하다가 갑자기 지금 시장이 또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너무 비싸구나, 그럼 여기서 사서 얼마나 오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다른 제2의 팔란티아,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그럼 관심이 줄어들어서 거래가 줄어든다 하는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아는 워낙 사업 내용하고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라서 결국은 이 정도 갭은 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어위브죠. 고점 대비해서 57%나 밀렸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바닥 확인하고 있는데 거래가 좀 줄어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서 좀 줄다가 좀 또 바짝 올랐죠. 갭상승에서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목요일날. 그리고는 금, 월, 화가 됐는데
계속해서 망치형 캔들을 3개나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바닥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래자 점점 줄고 있죠. 물량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안 나온다고 오르느냐? 오르는 건 아니겠죠. 뭔가 시장이 이제 이게 싸다,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어떤 촉매자가 작용을 해서 결국 상승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뭐가 될까? 근데 어제는 사실은 요 모습 보면은 거의 엔비디아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AMD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AI 데이터 센터 칩, GPU 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코어위브도 장중에 10%까지 밀렸다가 3.1% 마이너스로 끝났다. 양봉으로는 보입니다만 근데 결국은 하락했구나.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같은 이제 배를 탄 데이터 센터라는 같은 배를 탄 코어위브 주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코어위브는 워낙 밸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65불 로스컷을 걸었지만 로스컷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했는데 로스컷 65불 걸었으면은 아마 요거 아직도 안 나갔을 겁니다. 요게 65.7센트가 8센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긴 하지만 결국 어제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어위브는 지켜보는 걸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입니다. 오라클도 사실은 코어위브하고 비슷한 이제 데이터 센터 비중으로 이제 많은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고 지금 근데 고점 대비해서 46%나 밀렸습니다. 이렇게 갭을 다 메꿔버렸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왔고 200일 이평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대 어제 큰 망치형을 만들긴 했지만 자,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오라클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라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좀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오라클 너무나 이름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도 많고 하셔서 저는 일단 그럼 오라클을 한번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라클 티커가 ORCL이죠. 자, 주식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오라클의 AI 인프라 확장 기회, 그 다음에 부채 파이낸싱, 그 다음에 마진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분석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최근 주가의 원인이 뭐냐? 근데 저는 뭐 수요 둔화보다는 파이낸싱과 마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렇지만 AI 인프라 대형 수요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 수요도 한번 알아보겠고 과연 그러면 오라클은 어떤 전략과 과제를 가지고 이걸 잘 이겨나가야 되느냐 하는 점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는요. 아까도 보시면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하락이 시작됐고 11월 들어는 더 가속화됐죠.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성장 기대는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게 바로 자본 구조와 마진 우려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이 AI 시장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은 빚을 더 져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계약들이 정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계약이야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의 흐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라클의 기회 요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I 인프라입니다. 역할의 확대가 있는데요. 오라클은 지금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과 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둘째, 확장 계획입니다. 오라클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큰 시장이 열린다는 그런 생각이죠. 두 번째는 핵심 고객입니다. 여러분, 오픈 AI가 오라클의 고객이죠. 오픈 AI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오라클과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오라클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클 실력 있다. 데이터 센터 만들어줘. 뭐 이런 셈이죠. 그리고 계속 백로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 의무 백로그, RPO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거나 받을 계약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매출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뭐 코어위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업계 환경입니다.
지금 AI 인프라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에서 이미 역량을 갖춘 오라클은요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성장 모멘텀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투자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한번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오라클은 근데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부채 파이낸싱을 선택했습니다. 즉 주식 발행을 해서 증자를 해서 돈을 끌어들일 수 있고 혹은 돈을 꼬다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부채를 선호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 일단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희석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증자를 하게 되면 신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라클 경영진은 이걸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본 비용입니다. 재무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라클의 부채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낮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게 주식을 증자하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오더 기반 투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라클은 그냥 무작정 지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확장해야 돼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되고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계약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기관에서도 그냥 무작정 하면 리스크가 클 텐데 계약 있어? 그래서 공장 져야 돼? 그래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대출해 줄게.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입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의점도 물론 있죠. 첫째는 레버리지 상황입니다.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요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차익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채의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환경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신용시장이 경색이 되면 조달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런 변동성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연성 리스크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시제 상황이 변할 때 대응 여력이 제한됩니다. 리파이낸싱 즉 재차입이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급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부채 전략은 이래서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잘 쓰면 무기지만 잘못 쓰면 스스로를 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은요 성장 동력과 수익 트렌드가 확실하다 볼 수 있는데 매출 트렌드입니다. 클라우드와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요 매출 성장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라클의 탑라인 탄탄한 모멘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탑라인이란 뭐냐면은 매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매출에서 비용 빼고 그러면 바텀라인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탑라인과 바텀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백로그의 확대입니다. 즉 RPO 이거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해서 이미 계약했지만 아직 수행하지 않은 의무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후 몇 년간 매출이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이런 뜻이죠. 이건 투자 입장에서 매우 안심스러운 지표입니다. 코어위브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 셋째는 고객 약정입니다. 대형 장기 계약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객 이탈률도 낮고 계약 갱신률도 높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넷째는 펀더멘탈이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 거는 톱라인 모멘텀, 즉 매출 성장 자체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마진 가시성과는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했을 때 지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로 작용하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오라클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바로 수익성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진 루머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부 대형 신규 계약, 특히 AI 관련된 장기 계약이요. 그 마진이 오라클이 예전에 누렸던 평균 마진보다도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루머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공식적으로 경영진이 상세한 마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최악을 가정하는 게 보통 시장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루머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고 전략적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즉 오라클 경영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AI 인프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마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장기 계약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하면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뭐 이익을 좀 덜 받더라도 빨리 마켓 쉐어를 늘리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런 전략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점유율은 좋은데 결국 돈은 얼마나 남는 거야 해서 자꾸 마진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현재선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셋째는 공시 가시성 부족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세부적인 마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투자자들은 자꾸 불확실성, 그래서 할인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애널리스트 일할 때 이제 배우는 원칙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할인된다. 좋은 뉴스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들은 지금 성장의 질을 따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얼마나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거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매출이 좋은데 과연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이 이 투입한 막대한 자본이 궁극적으로 충분한 수익으로 확실하게 돌아올 거다?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측면에서 오라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레버리지 수준인데요. 오라클은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추가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얼마나 더 빌릴 수 있을까? 즉 대출기관들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뭐 무작정 빌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기관 시각에서 보더라도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까지 대출기관들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오라클의 투자가 이미 확정이 된 오더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계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안정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는 오라클의 시가총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유동성이 좀 말리더라도 언제든지 주식으로 증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출기관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다. 보장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차익 코스트입니다.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대출기관들이 오라클을 더 위험하다고 평가를 해서 스프레드, 즉 금리 차익금리를 더 높입니다. 대출금리를. 그러면 처음에는 싸게 빌릴 수 있다가도 점점점 나중에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밸런스 균형입니다. CFO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요. 바로 이겁니다.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재무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죠. 과연 뎃 파이낸싱을 할 것이냐, 에쿼티 파이낸싱을 할 것이냐. 너무 보수적이면 성장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너무 공격적이면 재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은 지금 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오라클의 주식이 지금 싼가 비싼가?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좌측의 DCF 관점에서 일단 보시죠. DCF를 돌려보면 이게 내재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DCF는 장기적인 캐시플로우를 본다는 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라클은 백로그가 계속 쌓이고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올 거고 그거를 가정해서 지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현재 DCF 가치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측에 보면은요. 멀티플 관점에서 보면은 뭐 시장의 평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DCF 내재 가치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좋은데 멀티플 관점에서는 이게 뭐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DCF는 미래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 거고요. 이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고 치면은 이 정도 가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고, 멀티플은 사실은 지금 현실을 보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보는 거죠. 지금 오라클의 성장률, 마진, ROIC를 보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밸류에이션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거죠. 같은 회사를 보고도 투자자마다 다른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고 그래서 주식이 거래가 되는 것이죠. 오라클의 경우 장기 성장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DCF 내재 가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기 마진 가시성과 재무 구조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중립적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혹은 좀 주가가 비싸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투자 시계와 위험 선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죠. 자, 투자는 기회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라클에 투자해서 주의할 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구조 우려입니다. 뭐 설명 다 드렸지만 종합해보면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하면 재무적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차입 여력이 제한되고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진 회사는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버티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 꼭 생각하셔야 되고, 둘째는 마진 지속 가능성의 의문입니다. 대형 계약의 실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약해지거나 경쟁이 심해지면 마진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안 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세 번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코어위브도 그거 증설 하나 미스했다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용 관리, 일정 준수, 품질,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예산이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실행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가는 빠지겠죠. 네 번째는 금리와 신용시장 리스크입니다. 지금 금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신용시장이 경색되면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타입 비용이 급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라클처럼 부채가 많은 회사는요, 금리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심리 요인입니다.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은 불안해합니다. 불확실성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 것이죠.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도리어 할인을 받습니다. 이 5가지 리스크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라클의 5가지 기회를 한번 또 점쳐보겠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초과입니다. 뭐 지금은 모든 시장이 다 아는 거죠. AI 인프라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이미 역량 갖춘 오라클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 이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아주 좋은 구조이다. 장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전략적 시장 위치입니다. 오픈 AI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오라클과 심화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생태계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간 시스템을 바꾸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스위칭 코스트라는 것이죠. 오라클의 방어력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강한 백로그, 뭐 주문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입니다. 즉 용량이 확장되면서 규모 경제가 작동할 겁니다. 고정비는 분산되고 협상력은 높아지고 단위당 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낮더라도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인프라 비즈니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5번째는 리레이팅 여지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눌려있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진 가시성이 개선되고요, 재무 계획이 명확해진다, 시장은 재평가할 겁니다. 멀티플이 확대되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억눌렸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충분히 오라클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오라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현재 주가 압박의 핵심은 명확하구나. 수요가 문제가 아니다. 성장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강한데 문제는 파이낸싱과 마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질 것인가, 그 계약들이 정말 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2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불안할 것 같고 밸류를 많이 안 쳐줄 것 같습니다. 주시할 핵심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진과 가격 정책을 회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오라클 경영진 대형 계약의 마진 구조와 가격 정책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고, 특히 오픈 AI와 같은 대형 AI 고객 계약의 수익성 문제도 확실하게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이낸싱 업데이트입니다. 차익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만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조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본구조 관리 계획이 명확해져야 주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빌드아웃 진행률입니다. 데이터 센터 확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캐패시티 확보 속도는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 베이스 관점입니다. 보시면 장기적으로 AI 인프라 기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라클의 포지셔닝도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한 공시가시성에 주가가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마진과 재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주가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믿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이젠 못 믿겠어 하신다면 사실은 그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회사를 믿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현재 오라클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진행이 될지 한번 탐색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X10 모스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한 4.17% 눌려 있고 5.86%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팔란티어 물타기 돼 있고, 비트코인 물타기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물타기 돼 있고, 아마존 물타기 돼 있고요, 엔비디아 물타기 돼 있고, 테슬라 물타기 돼 있습니다. 어제 메타가 본전이 돼서 팔려 나갔고요, 아이온큐는 그저께 본전이 돼서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가장 많이 돈을 벌어준 종목은 지금 아이온큐가 되겠고요, 그 다음 뒤를 이어서 구글, 그 다음에 애플도 플러스 나가고 있고, 메타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6종목이 분산되어 있다. 그럼 주식 10종목에 요게 뭐냐면은 지금 다들 ETF는 주식 사느라고 다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그게 이제 수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보에서 이제 이걸 뭐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그 한 주씩 가지고 있는 ETF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X10 포트폴리오 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전환돼서 4.35% 플러스 나고 있고, 지수보다는 10.4%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코어 위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질 못해서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2종목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추진이 돼줘야지 오를 것 같고, 코어위브,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줘야지 저희는 포트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맥세븐 이제 11월 달 성적입니다. 현재 이제 수요일 날 하루 남았고,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반장 있습니다. 1.5일 남았습니다. 아까 시황 말씀드릴 때 시장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건 지금 애플은 플러스 돌았고요, 메타도 좀 플러스 전환됐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뭐 이제 희망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12%나 지금 하락돼 있어서 1.5일 날 남은 기간 중에 좀 많이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에큐레이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